2014년 8월 11일 한 여성이 실종 신고를 하기 위해 프랑스 툴루즈의 경찰서에 들어갔습니다. 매우 내성적이었던 그녀는 자신이 에디스라고 밝혔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남편인 로랑을 마지막으로 본 지 5일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10년 동안 함께 살았고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8월 6일 그녀는 매일 아침에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을 깨워 어린이집과 학교에 데려다 주었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모든 소지품은 그대로 있었고 차도 여전히 진입로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에디스는 남편이 보약을 많이 복용했으며 때로는 직접 팔기도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녀는 남편이 보약을 거래하기 위해 스페인으로 갔다고 믿었고 그래서 실종 신고가 늦어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1999년 실제로 로랑은 보약 소지 및 판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법원은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었습니다. 그는 또한 폭행 혐의로 별도의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었죠. 하지만 로랑의 주변인들은 최근 그가 보약에 손을 씻은 것 같았으며 스포츠클럽에서 아이들에게 무료로 자원봉사를 하기도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경찰은 영안실과 병원에 전화를 걸어 로랑과 일치하는 인물이 입원했는지 확인 작업에 들어갔고 혹시나 로랑이 구금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인근 모든 경찰서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로랑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죠. 일주일 후인 8월 18일 경찰은 아무런 단서도 찾아내지 못했고 결국 로랑의 가족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로랑을 걱정해 에디스에게 신고하라고 말했지만 그녀가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신고가 늦어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로랑은 자신의 가족과 매우 가까웠고 특히 어머니와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의 부재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으며 아이들을 두고 어디론가 떠났다는 것은 로랑답지 않았죠. 경찰이 로랑의 가족에게 찾아가기 전 그들은 로랑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고 또한 실종자 포스터를 배포하고 있었습니다. 8월 14일 가족들은 이미 지역 신문에 로랑의 실종을 알렸었고 안타깝게도 로랑을 보았다는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로랑의 가족은 그를 찾기 위해 필사적이었고 결국 심령술사에게 찾아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심령술사의 말을 바탕으로 호숫가까지 수색했지만 끝내 로랑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부부의 재정 상태를 조사하게 되었는데 로랑은 가끔씩 노동자로 잡다한 일을 했고 수입이 많지 않았습니다. 에디스는 노인 돌봄 서비스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최저임금을 받았습니다. 부부가 살고 있던 집은 에디스 어머니의 소유였고 따라서 집세 걱정 없이 그 집에서 머물 수 있었습니다. 로랑의 일용직과 에디스의 최저임금만으로 부부는 아이들을 양육해야 했기 때문에 보험도 들지 못했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디스는 남편이 보약 거래로 돌아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에디스는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집에서 발견된 메모를 보여주었고 그 메모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받은 이는 이전에 보약 밀매 혐의로 체포된 로랑의 옛 공범이었습니다. 이쯤 되자 경찰은 로랑의 보약 밀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로랑의 가족들은 이러한 가설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로랑의 보약 범죄 전력을 인정했지만 당시 소량의 보약이었고 그가 보약 거래의 거물들을 알지 못하며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를 성사시킬 만한 그릇은 못 된다고 말했습니다. 로랑의 가족에 따르면 그가 실종되기 얼마 전 로랑은 아내와 함께 자신의 가족과 식사를 했었고 식사를 하던 중 에디스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때 로랑이 대신 아내의 전화를 받았고 그는 상대방 남성에게 매우 공격적인 어조로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에디스의 통화 기록을 확인하게 되었고 놀랍게도 에디스는 그 남성과 800건이 넘는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경찰이 그 남성을 추적하기도 전에 그 남성이 스스로 경찰서에 들어와 저를 의심하실 거라는 건 알지만 저는 이번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남성은 에디스와 바람 피운 사실을 부인했고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을 때 자연스럽게 에디스를 만나 대화를 나누며 친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에디스와 한두 번 키스한 것이 다이며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에디스와 마지막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7월 23일이었고 로랑이 예의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로랑이 실종된 8월 6일과 다음 날인 7일 그의 행방을 조사하게 되었는데 그는 두 날 모두 자신의 근무지에서 근무했었고 더불어 자원봉사 소방관으로 활동하기도 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명확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랑은 이전 전처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14살 아이가 있었고 그의 첫 번째 아들은 로랑의 전처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로랑은 전처와의 관계가 끝났을 때 매우 혼란스러워하며 살자를 시도한 적이 있었죠. 어쩌면 로랑은 에디스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나쁜 마음을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경찰은 로랑의 극단적 선택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집 주변 공터와 외진 곳을 수색견과 함께 수색했지만 여전히 그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전처는 로랑과의 결혼 생활 중 그에게 많이 맞았었다고 말했고 그녀의 아들 역시 로랑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평소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전처의 가족들 모두 로랑이 폭력적인 남자였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아마도 로랑이 에디스에게도 이러한 행동을 계속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에디스는 신고한 후 어떠한 수색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에디스의 의심스러운 행동과 로랑의 전처가 제공한 진술을 종합해 이제 경찰은 부부의 가정사를 조사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에디스는 최저임금으로 일하고 있었고 또한 그녀는 아이들의 양육과 집안일도 대부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퇴근 후 아이들과 놀아주고 숙제를 도와주고 집안일도 해야 했었죠. 로랑은 가끔 일용직을 하는 것 외에 거의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았고 자주 친구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에디스는 일을 마친 후에도 뼈 빠지게 일했지만 반대로 로랑은 자녀들이 있음에도 철없이 행동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7월 초 에디스는 짐을 싸서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가기도 했었습니다. 10월 초가 되자 경찰은 로랑이 살해되었다고 판단했고 2달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부부의 지인들을 만나 신문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경찰은 에디스의 동료 중 한 명에게서 흥미로운 말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에디스와 교대 근무를 할 때 여러 번 에디스의 얼굴에 멍이 든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에디스의 설명은 무언가에 부딪혔다거나 넘어졌다였습니다. 그녀는 에디스의 말을 믿지 않았고 계속해서 캐묻자 결국 에디스는 남편에게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로랑이 사냥용 소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에디스의 관자놀이에 총구를 겨누고 협박하기도 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로랑은 에디스가 친구들을 만나는 것과 어떠한 SNS 사용도 금지했습니다. 결국 에디스는 업무 문제로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을 때 로랑 몰래 전화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부부의 자녀들에게 부모님 사이가 어땠는지 물었고 그러자 한 자녀가 가끔 아빠가 엄마를 때리면 엄마는 울었어요. 다른 자녀는 아빠가 부엌에서 한 번, 차 뒤에서 한 번 엄마를 때리는 걸 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경찰은 에디스가 남편의 가정폭력에 더 이상 못 참아 그를 살해했을 것으로 추측했고 11월 20일 부부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집 전체와 차고까지 수색을 이어나갔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죠. 이 와중에 에디스는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고 경찰이 계속해서 집안을 수색하자 갑자기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경찰관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며 위층으로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위층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울기 시작했고 경찰관들을 바라보며 나는 괴물이에요. 제가 남편을 죽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에디스는 남편의 시신이 다락방에 있다고 말했지만 이미 경찰은 다락방에 다녀온 상태였죠. 경찰은 그녀에게 다락방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는데 그녀는 다락방 한쪽 끝 콘크리트를 가리키며 로랑이 거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소방관들을 불러 그 콘크리트를 부수기 시작했고 콘크리트 덩어리를 충분히 제거한 후 비닐에 쌓여 테이프로 봉인된 로랑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로랑은 머리에 총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집 전체를 정밀하게 감식했고 그 과정에서 부엌 바닥과 소파, 차고에서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에디스에 따르면 8월 5일 밤 로랑이 술에 취해 들어와
소파에서 TV를 시청했고 에디스는 곧 잠이 들었습니다. 8월 6일 새벽 3시경 갑자기 로랑이 에디스를 깨우려고 위층으로 올라왔고 옷장 위에 있던 소총을 집어들어 그녀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에디스를 끌고 아래층 거실로 내려왔고 아래층에 도착한 로랑은 자신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에디스를 도발하고 조롱하며 자신 있으면 자신을 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로랑에게서 총을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실수로 총이 발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지만 총소리에 겁에 질린 그녀는 욕실로 달려갔고 한동안 욕실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로랑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고 거실로 갔을 때 로랑의 시신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로랑을 담요로 덮고 아이들을 깨워 학교에 보낼 준비를 시켰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로랑의 시신을 차고로 끌고 가 몇 시간 동안 어떻게 할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인근에 묻기로 결정했고 구덩이를 파서 로랑을 묻었습니다. 하지만 깊게 묻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 조만간 이웃들에게 걸릴 것으로 판단해 로랑의 시신을 다락방으로 옮겨 콘크리트로 덮어버렸습니다. 이어 에디스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삶이 비극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이혼했고 외할아버지는 알츠하이머병을 앓았는데 어머니에게 새 남자친구가 생긴 후부터 온전히 에디스 혼자서 할아버지를 돌봐야 했습니다. 당시 에디스는 16살이었고 할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학교도 그만두어야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해인 17살이었을 때 그녀는 자신보다 10살 많은 로랑을 만나게 되었고 그녀에게 로랑은 매력적이고 세심하며 자신을 이해해주는 남자였습니다. 얼마 후 에디스는 임신하게 되었고 그녀의 할아버지는 전문 시설로 옮겨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없으니 로랑은 에디스의 집으로 이사해 함께 살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 그는 에디스를 하녀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랑은 에디스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무력을 행사했고 또한 그가 TV를 볼 때마다 에디스는 아이들을 데리고 위층으로 올라가 조용히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로랑은 성욕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자고 있던 에디스를 자주 깨워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에디스가 거절하면 로랑은 분노했고 설령 그녀가 동의하더라도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면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에디스는 12살 때 머물고 있던 캠핑장에서 샤워를 하러 갔었고 그때 그녀는 누군가에게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당시 에디스는 너무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그녀는 수년간 그 비밀을 간직했고 로랑과 교제를 시작한 후 그가 본색을 드러내기 전 그에게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이후 로랑은 에디스에게 몹쓸 짓 당한 것을 재현하도록 강요했고 또한 두 사람이 다투었을 때 로랑은 자신의 가족에게 에디스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2014년 1월 어느 날 밤 에디스는 그와의 관계를 거부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로랑은 소총을 움켜쥐고 매트리스에 방아쇠를 당겼는데 5cm 차이로 그녀를 비껴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에디스는 사건 얼마 전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로랑은 아내에게 자신이 변하겠다고 약속했고 또한 에디스는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국 마지못해 그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로랑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다시 아내에게 무력을 행사했습니다. 경찰은 에디스의 진술을 듣고 그녀에게 동정심을 느꼈지만 하지만 로랑은 이미 세상에 없으므로 그녀의 진술이 어디까지 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경찰보다 훨씬 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첫째, 에디스 동료의 증언과 자녀들의 증언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에디스가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기록이 없었고 또한 어떠한 진단서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에디스는 로랑을 묻은 것과 다락방으로 옮긴 것 모두 혼자 실행했다고 주장했는데 검사는 여성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혼자 실행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범이나 조력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에디스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조사했지만 그들 모두 확실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디스의 주장과 같이 부부의 침실 매트리스에서 총알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총격 날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에디스가 로랑을 살해 후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 매트리스에 고의로 쏘았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에디슨은 자신이 학대당했다는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몸에 남아있는 흉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LB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고 그녀는 로랑이 가열된 칼로 본인의 이니셜을 새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디스의 그 흉터를 정밀 검사하게 되었고 그 흉터가 화상의 흉터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에디스의 진술은 신뢰성을 떨어뜨렸고 검사는 더욱 용기를 얻어 필사적으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부의 지인들 약 20명을 인터뷰했는데 그들은 매우 상반된 증언들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로랑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고 그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 없었으며 아이들에게 매우 자상한 아버지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력적이고 재밌는 남자였지만 술에 취하면 난폭한 모습을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에디스의 지인 대부분은 그녀가 로랑에게 순종적이었고 거의 노예 같은 삶을 살았다고 말했죠. 검사는 학대 현장을 목격한 사람을 찾으려 했지만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그녀의 주장대로 과실치사인지 아니면 수년간의 학대 끝에 결국 참지 못해 로랑을 고의로 살해한 것인지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디스의 단독 범행 여부였습니다. 2016년 2월 5일 판사, 변호사, 검사 그리고 경찰이 모두 부부의 집에 모여 이 논쟁을 완전히 종식시켰습니다. 그들은 에디스에게 로랑과 같은 무게로 채워진 시트를 주어 당시 상황을 재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에디스가 시범을 보였고 그녀는 아무런 도움 없이 충분히 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집에서 타인의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고 그녀가 범행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으며 재현도 문제없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단독 범행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진짜 사고사였다면 당시 왜 에디스가 바로 신고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점이 남았습니다. 에디스가 바로 신고했더라면 분명 관대한 처분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에디스는 만약 경찰에 신고했다면 아이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 신고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죠. 에디스의 재판은 2018년 3월 19일 시작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프랑스에서 매우 잘 알려진 제클린 사건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제클린은 에디스와 비슷한 결혼 생활을 했었고 가장 큰 차이점은 제클린이 47년 동안 결혼 생활에 갇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2012년 그녀는 사냥용 소총으로 남편의 등에 3발을 쏘았고 프랑스 국민 모두 그녀를 지지했습니다. 제클린은 1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형기를 채운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대통령 사면으로 그녀는 석방되었습니다. 검찰은 에디스가 고의로 로랑을 살해했다고 판단해 그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에디스는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고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판 3일째 되는 날 그녀는 작심한 듯 거의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로랑의 학대에서 자신이 어떻게 견뎌왔었는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판사는 그녀의 말을 단 한 번도 끊지 않았습니다. 2018년 3월 23일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에디스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녀는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구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판결에 만족하지 못한 검사는 즉시 항소를 제기합니다. 로랑의 가족 역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항소심은 2019년 5월 13일 시작되었고 이번에 검사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지난 재판에서 20년을 구형했던 것과 달리 1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번에 검사는 그녀의 가정폭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사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우선 검사는 단순한 과실치사였다면 로랑의 시신을 묻거나 콘크리트로 덮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죠. 또한 아이들이 총소리를 듣고 깨지 않았다는 점과 그녀의 흉터가 화상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5월 17일 이번에 법원은 이전 판결을 뒤집고 과실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로 에디스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에디스는 판결이나 형량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로랑의 가족은 이번 판결에 어느 정도 만족하게 되었죠. 선택지가 있었지만 그녀는 항소하거나 제클린처럼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에디스는 아무런 사고 없이
2021년 9월 모범수로 가석방되었습니다. 석방 후 그녀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고 언론에서 벗어나 조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